2026년 3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놀라 자빠질 거야.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물처럼 붉어지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신호야.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의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기도 광주 남한산 성자락에서 50년 넘게 신령을 모셔온 박천영 만씨는 이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에 따르면 2026년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천영, 본명은 박순자. 1950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5세에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칠성신령의 부름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속용어로 이를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신령이 사람을 택하여 무당으로 만들고자 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영적 질병입니다. 한국의 무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대대로 무당 집안에서 기술을 전수받는 세습무와 박천영처럼 신령의 선택을 받아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그것입니다. 그녀가 받은 칠성신령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존재로 사람의 수명과 운명을 관장한다고 믿어집니다. 16세의 내림굿을 통해 정식 무당이 된 그녀는 남한산성 남문 아래 당집을 마련하고 50년 넘게 사람들의 애군을 풀어주고 길흉화복을 점쳐왔습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피신했던 곳으로 풍수지리학에서 강력한 지기가 모이는 명당 중 하나로 꼽히는 장소입니다. 박천영이 이번 예언을 받게 된 것은 2025년 겨울 칠성제를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칠성제는 칠성신령께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보통 음력 7월 7석이나 중요한 시기에 지내는데 그날 밤 박천영은 강렬한 신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란 신령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무당들은 이 기운을 통해 신령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날 밤 칠성신령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곧 큰 변화가 올 것이니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녀는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른 후 받은 계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천영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2026년 3월에 일어날 하늘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봄,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놀라게 될 게다.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이건 하늘이 주는 경고다. 세상이 바뀔 때가 왔다는 신호지. 그녀가 전한 예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 동안 황사가 심하게 몰려올 거야. 그런데 이번 황사는 예전과 다를 게다.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어. 과학자들도 정확히 뭔지 모를 거야. 낮에는 해가 검은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어둡고 밤에는 달이 핏빛으로 물들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박천영의 과거 행적을 아는 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속에서는 하늘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인상응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는 하늘과 인간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늘의 변화는 곧 인간 세상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시대 실록을 보면 일식이나 월식, 혜성의 출현 같은 천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임금이 근신하고 백성들이 불안해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 철학의 핵심 사상입니다. 박천영은 이 현상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하늘이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보내는 신호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돈만 쫓고 권력만 쫓고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려는 그런 세상은 이제 끝나간다는 뜻이야. 그녀의 말에는 일종의 묵시록적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잘 넘길 거야. 오히려 새로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될 거야. 무속에서는 삼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삼재란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큰 변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박철령은 2026년 3월의 천문 현상이 바로 하늘의 재앙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천기가 흐트러지면 지기도 따라서 흔들려. 그러면 사람들 마음도 불안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천기는 하늘의 기운을, 지기는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도 이 두 기운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천기와 지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큰 천문 현상 이후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상한 천문 현상이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1910년 한일합병 전후로도 여러 차례 해성과 일식이 관측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이 사회 전체로 퍼지면서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박철령은 2026년 3월의 현상을 두고 천지개벽의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천지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는 뜻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예언서들을 보면 다 나와 있어. 마지막 때가 오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진다고. 그게 바로 2026년 3월이야. 이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녀가 말하는 예언서는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한국의 전통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이 예언서들에는 실제로 대변혁의 시기에 나타날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와 달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 3월에 하늘이 경고를 보내면 그 다음부턴 진짜 큰일들이 줄줄이 더질 거야.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겠지. 뉴스에서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야.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야. 박천영의 말은 여기서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박천영이 말하는 두 번째 예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은 영적 전쟁이 정점에 이르는 해야.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싸움이 시작됐어. 신을 따르는 영들과 신을 거역하는 영들이 맞붙고 있는 거지. 이건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야.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의 충돌입니다. 신을 따르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자연을 존중하면서 살려고 해. 근데 신을 거역하는 자들은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이용해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 두 무리가 지금 세상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야. 무속에서는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계이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구슬할 때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산 사람과 대화하게 하거나 신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무당의 역할입니다. 박천영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늘 우리 곁에 있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 세상도 영향을 받는 거지 라고 설명합니다. 신기라는 게 있어. 신령님의 기운 말이야. 신기가 맑고 강한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고 신기가 탁하거나 약한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지. 요즘 세상을 보면 신기가 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런 줄 아나?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돈 욕심, 권력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신기가 탁해지는 거야. 그러면 악한 기운들이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 무속용어로 이렇게 악한 기운을 잡귀라고 부릅니다. 잡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낮은 차원의 영들로 신기가 약해진 사람에게 쉽게 접근한다고 믿어집니다. 잡귀가 붙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갑자기 성격이 나빠지거나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은 것도 다 잡귀들 때문이야. 박천영은 2026년이 되면 이 영적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싸웠는데 2026년부터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될 거야.
물론 영을 직접 보는 건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세상이 둘로 쪼개질 거야.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과 악하게 살려는 사람들로. 중간이 없어져. 각자 선택해야 돼. 어느 쪽에 설 건지. 이것은 일종의 영적 분리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조상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국 무속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이 저승에서 자손들을 지켜본다고 믿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조상신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상님들이 후손을 보살펴주는데 요즘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을 잊고 살잖아. 그러면 조상신과의 연결이 끊기는 거야. 그럼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약해지는 거지. 박천영은 2026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조상을 찾고 영적인 뿌리를 회복하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져. 그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제사도 다시 지내고 산소도 찾아가고 절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영적인 힘을 찾으려고 할 거야.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무속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승과 붙어 있다고 봅니다. 저승과 이승은 종이 한 장 차이야. 벽 하나 사이에 두 개의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옆에 저승이 있어. 그래서 무당은 그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거지. 박천영은 영적 전쟁 중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더 얇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갑자기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이건 저승과 이승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이 전쟁의 결말이 뭐냐고? 결국 신을 따르는 쪽이 이길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그래. 악한 기운들은 잠시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져.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2026년은 그 전환 쪽이 되는 해야. 이때부터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 박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켜. 그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야.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야. 그녀가 말하는 영적 준비란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박천영이 전하는 세 번째 예언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건 돈과 물질이었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게 중요했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질 거야. 마음의 평화, 삶의 의미, 진짜 행복 이런 걸 찾게 될 거야. 물질보다 영성이, 권력보다 문화가, 경쟁보다 조화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지. 그녀는 이것을 영성 문명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왔잖아.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만들고 경제도 키우고. 근데 그것들이 다 물질 중심이었어.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었지 영적인 세계는 무시했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공허해진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박천영은 서구 문명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해졌다고 진단합니다. 2026년부터는 그 물질 중심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해. 서양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른 걸 찾게 돼. 그때 동양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야. 동양의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박천영은 음양오행, 천인합일, 순환의 법칙 같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언급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 사람과 자연, 하늘과 땅, 너와 나,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지. 서양 사람들처럼 쪼개서 보지 않았어. 그래서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지. 이러한 사상은 한국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과도 연결됩니다. 홍익인간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개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 나만 잘 살면 안 된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이게 바로 앞으로 세상이 가야 할 방향이야.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 작은 나라지만 영적인 힘은 강해. 왜 그런지 아나? 이 땅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데. 풍수지리로 봐도 한반도는 명당 중에 명당이야. 풍수지리학에서 한반도는 산과 물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땅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곳에서 흐르는 지기가 전국으로 퍼진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알아? 산신제도 지내고 용왕제도 지내고 땅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 땅의 영기가 살아있는 거야. 문화의 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만든 노래,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잖아. 그게 우연이 아니야. 우리 문화 속에 있는 한과 흥이라는 게 있어. 한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인데 이걸 승화시키면 흥이 되는 거야. 이 독특한 정서가 세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한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무속음악인 신화위를 들어보면 슬픈 가락 속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지고 탈춤을 보면 웃음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깊이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단순히 재미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문화의 힘이지. 박천영은 한국이 물질적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문화로, 정신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힘이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잖아.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눈부십니다. 음악, 영상,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준비 과정이었어. 2026년부터는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사상과 철학까지 퍼질 거야. 공동체 정신, 조화의 가치,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 되는 거지. 세계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도 명상하고 요가하고 동양 철학 공부하잖아. 왜 그럴까? 물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끼는 거야.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지.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질 거야. 사람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할 거야. 박천량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봅니다. 인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단계에서 영적 존재로 사는 단계로.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야. 2026년이 되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할 거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박천영의 예언은 여기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박철령이 전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부분에서 특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2029년에 북쪽에 큰 변화가 올 거야. 정확히 뭐라고는 말 못하겠어. 칠령님도 그 부분은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았거든. 다만 느낌으로는 지금 있는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야. 그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북쪽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2029년 봄쯤 될 거야. 그때 북쪽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도 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그리고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지.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같은 거 없어. 총칼 쓰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하고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게 하늘의 뜻이거든. 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거야. 박철령은 이것을 천시라고 표현합니다. 천시란 하늘이 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천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천시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근데 2029년부터 2030년 사이, 그때가 바로 천시야.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은 민족의 업보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과거에 지은 업보도 있고 배워야 할 교훈도 있었던 거지. 70년 넘게 갈라져 있으면서 우리가 뭘 배웠나? 평화의 소중함, 같은 민족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낀 거야. 이제 그 수업이 끝나가는 거지. 분단의 한은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눈물,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원혼,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에너지가 됐어. 그 에너지가 이제 터지려고 하는 거야. 통일로 가는 힘으로. 박철령은 백두대 간의 기운 회복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한라산까지 이어지잖아. 근데 지금은 중간이 껴켜 있어.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기운의 흐름도 막혀 있는 거야. 이게 풀려야 한반도 전체의 지기가 제대로 돌아. 그래야 이 땅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풍수지리학에서 산맥은 용의 몸과 같아서 끊어지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 백두대간이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땅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남쪽도 북쪽도 다 좋아지는 거지. 이건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땅의 운명 문제야. 국제 정세의 변화도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했잖아. 큰 나라들도 자기 나라 일로 바빠질 거야. 지금처럼 한반도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여유가 없어질 거야. 오히려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그게 기회가 되는 거지. 박천영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 근데 2029년에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온다는 거야. 그때를 놓치면 안 돼. 통일 이후의 모습도 그녀는 엿보았다고 합니다. 통일되면 정말 좋아질 거야. 남쪽의 기술과 북쪽의 자원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야.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반쪽짜리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영적 힘도 배가 되는 거야. 그녀는 통일 한국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모범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쪽은 순수함이 남아있어 물질 문명에 덜 물들었거든. 남쪽은 발전했지만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박천영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한 예언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어. 미래라는 건 늘 변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큰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 2026년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고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하늘이 보여준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변화는 무섭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돕고 살면 잘 넘길 수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박천영 만신의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전한 2026년의 미래는 검은 해와 붉은 달로 시작해서 영적 전쟁을 거쳐 문명의 대전환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지는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경쟁보다 조화를, 분열보다 통합을 추구하라는 것. 그것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도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남한산성 자락의 작은 당집에서 50년을 신령을 모셔온 한 무당의 예언이 혹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하늘을 보게 될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일본에 닥칠 큰 자연재해와 한일연합국 추진과 실패의 이유, 그리고 한반도 통일 과정까지 예언한 일본의 덕망 높은 스님. 이것은 일본 고야산 진원종에서 50년을 수행한 엔쇼 스님이 남긴 예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2026년 여름 일본을 강타할 대지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엔쇼 스님은 올해 75세로 25세에 고야산에 입산한 이후 반세기 동안 밀교 수행에 몰두해온 인물이다. 고야산은 일본 밀교의 성지로 진원종을 창시한 구카이 스님이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엔쇼 스님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며 깊은 명상과 수행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최근 발표한 2026년과 2030년에 관한 예언은 일본 불교계 일각에서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회자되고 있다.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2026년 여름에 일어날 일본의 대지진이다. 2026년 여름 땅이 크게 흔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는다. 건물도 생각보다 많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다. 엔쇼 스님의 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물리적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진 자체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과 불안감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는 설명이다. 여진이 멈추지 않는다. 한 달, 두 달, 석 달, 땅이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짓눌린다. 외국 사람들은 일본 여행을 꺼인다. 투자도 줄어든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이 땅을 떠날 궁리를 한다. 나라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엔쇼 스님은 2026년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고 일본의 국운 자체를 흔드는 전환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관광업이 타격을 받고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며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 안전한 나라로 이주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 할까? 엔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된다.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고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며 경제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다 건너를 본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땅이 있다. 문화도 비슷하고 살기도 좋다.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논의가 시작된다. 한국과의 연합국 추진이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국가의 정체성과 경제력을 유지할 방법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합 혹은 통합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세력이 생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자는 말이 나온다. 일본 쪽에서 먼저 말을 꺼낸다. 한국에서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래된 상처가 있다. 역사의 골이 깊다. 엔쇼 스님의 예언은 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아픔,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 간에 쌓여온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국 논의는 시작되지만 양국 국민들의 감정적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전이 더디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다. 그 변수는 바로 한반도 북쪽에서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북쪽 정권이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 엔쇼 스님의 두 번째 예언이다. 본격적인 예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엔쇼 스님이 어떻게 이러한 예언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엔쇼 스님은 1950년 오사카 근교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8세 때 처음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종종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있었다. 25세가 되던 해 그는 세속의 삶을 정리하고 고야산으로 들어갔다. 고야산은 해발 900m 고지에 위치한 산악지대로 일본 밀교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사찰이 모여있고 약 1200년 전 구카이 스님이 진원종을 열고 입적한 성지이기도 하다. 엔쇼 스님은 이곳의 한 사찰에서 정식으로 출가하여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진원종의 수행은 다른 불교 종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밀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수행법이 스승에서 제자로 직접 전수된다. 엔쇼 스님이 받은 첫 번째 중요한 의식은 관정이었다. 관정이란 스승이 제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으로 마치 왕이 왕관을 받아 왕위에 오르듯이 제자가 밀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비밀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단계는 삼밀수행이다. 삼밀이란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를 부처와 하나로 만드는 수행법을 말한다. 첫째, 몸의 비밀인 신밀은 손으로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수인 또는 인계라고 부른다. 둘째, 말의 비밀인 구밀은 특정한 소리나 문구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으로 이를 진언 또는 만트라라고 한다. 셋째, 마음의 비밀인 의밀은 마음속으로 부처의 모습이나 우주의 이치를 깊이 관상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행할 때 수행자는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언종의 핵심 가르침이다. 진언종에서는 또한 즉신성불이라는 독특한 사상을 강조한다. 이는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다른 불교 종파에서는 여러 생을 거쳐 윤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음에 이른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진언종에서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 이번 생에 지금 이 몸으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엔쇼 스님은 바로 이 즉신성불을 목표로 50년간 수행을 이어왔다. 그의 예언 능력은 특히 아지관이라는 명상법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지관은 버머, 산스크리트어의 첫 글자인 아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근원을 깨닫는 명상법이다. 아라는 글자는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우주의 근원을 상징한다. 진원 중에서 섬기는 최고의 부처인 대일열애가 바로 이 아자로 표현된다. 엔쇼 스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이 아지관 명상을 행했다고 한다. 수행을 시작한 지 40년째 되던 해 그에게 결정적인 경험이 찾아왔다. 명상 중에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 듯한 합일의 체험을 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매 또는 삼매지라고 부른다. 그 순간 엔쇼 스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선형적이지 않고 모든 시간이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만다라처럼 펼쳐져 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다 들어있다. 깨달은 자는 그것을 본다. 엔쇼 스님이 남긴 말이다. 만다라란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림으로 우주의 구조와 부처들의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간도 이처럼 하나의 완전한 구조로 존재하며 깨달은 의식은 그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엔쇼 스님의 본 미래의 두 번째 장면은 북쪽의 움직임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국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북쪽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북쪽이 두려워한다. 남쪽과 일본이 하나가 되면 힘이 너무 커진다. 자기들은 완전히 고립된다. 통일의 꿈도 영영 사라진다. 엔쇼 스님의 예언에서 북쪽 정권은 이 상황을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북쪽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일본의 자본과 산업 기반이 결합하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인구만 해도 한국 5천만과 일본 1억 2천만을 합쳐 1억 7천만에 달한다. GDP 규모도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강대국이 바로 북쪽 국경 아래에 들어서는 것이다. 북쪽으로서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이다. 남쪽이 일본과 연합하면 남쪽과 북쪽은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한일 연합국과 북쪽이라는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쪽이 그동안 명분으로 내세워온 민족의 통일은 의미를 잃게 되고 영구 분단이 고착화된다. 북쪽 지도부가 밤잠을 못 이룬다.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안다. 엔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북쪽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린다. 먼저 남쪽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북쪽이 먼저 말을 건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것은 엔쇼 스님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그동안 북쪽은 항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고 대화도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서만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절박함이 태도를 바꾸게 만든다. 북쪽의 제안은 구체적이다.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되자.
일본과 손잡기 전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남쪽에 전달된다. 물론 처음에는 남쪽 사회도 반신반의한다. 북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북쪽은 이번에는 달랐다. 실질적인 양보안을 내놓기 시작한다. 군축 논의에 응하고 개방 일정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남쪽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는 보낸다. 남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일본과의 연합이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미 검증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같은 민족과의 통일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한다. 북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쪽이 고민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결국 같은 핏줄을 선택한다. 역사의 무게가 작용한다. 엔쇼 스님의 예언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이에 온다. 남쪽 정부가 북쪽과의 본격적인 통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과의 연합국 논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물론 일본 측은 실망하지만 남쪽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는 지지하는 분위기로 기운다. 협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놀란다.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북쪽이 실질적인 양보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체제 통합, 군대 재편, 경제 시스템 통합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 가장 큰 원칙은 남쪽 주도, 즉 남쪽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틀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정이 완전히 순탄한 것은 아니다. 남쪽 내부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북쪽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크다. 북쪽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잃게 되는 일부 세력의 반발이 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물이 흐르듯 진행된다. 막을 수 없다. 때가 된 것이다. 엔쇼 스님은 이것을 업보의 성숙이라고 표현한다. 밀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뜻한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업보가 70년 넘게 쌓이고 무르익어 이제 그것이 해소될 시기가 온 것이라는 해석이다. 2030년 마침내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다. 새로운 국가의 이름, 헌법, 정부 구조 등이 선포된다. 통일 한반도의 인구는 약 8천만 명에 달한다.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엔쇼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통일 이후 5년 안에 경제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북쪽 지역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다. 도로가 깔리고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현대화된다. 일자리가 넘쳐난다. 통일 초기의 혼란과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북쪽 지역에는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동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자원들이 남쪽의 기술과 자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또한 북쪽의 젊은 노동력이 남쪽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시킨다. 지정학적 위치도 완전히 달라진다. 반도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대륙과 연결된다. 철도가 북쪽을 지나 대륙으로 뻗어나간다. 물류의 중심이 된다. 통일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 대륙의 여러 도시로 이어지는 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시킨다. 통일 한반도의 총 인구는 약 8천만 명으로 이는 단일 경제권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젊은 인구 비율도 남쪽만 있을 때보다 높아져서 경제 활력이 유지된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다. 남쪽의 첨단 무기 체계와 북쪽의 병력이 통합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 된다. 주변국들이 긴장한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엔쇼 스님의 예언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일본이 약해진다. 계속 약해진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속 떠난다. 경제도 점점 쪼그라든다. 반면 통일된 반도는 계속 강해진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뀐다. 2026년 지진 이후 시작된 일본의 쇠퇴는 멈추지 않고 반대로 통일 한반도는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엔쇼 스님은 더 나아가 충격적인 예언을 한다. 일본이 통일 반도에 의지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종속된다.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이제는 거꾸로다. 일본이 반도의 경제 속국이 된다. 속국이라는 표현은 강한 말이지만 엔쇼 스님은 이것이 실제로 벌어질 현실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기업들이 통일 한반도에 투자하고 일본 제품을 통일 한반도 시장에 의존하며 심지어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통일 한반도로 건너가는 모습까지 본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간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았다. 엔쇼 스님은 이 변화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한 세기 이상 이어질 장기적 흐름이라고 본다. 20세기의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었다면 21세기 중반 이후에는 통일 한반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예언이다. 이것을 엔쇼 스님은 밀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업보가 갚아진다. 과거에 준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우주의 법칙이 작동한다. 인과응보다. 밀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법칙이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가했던 식민 지배와 수탈,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업이 이제 결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진원종에서는 만다라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를 이해한다. 만다라는 원을 그리며 순환하는 우주의 질서를 표현한 그림이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하며 다시 생성되는 순환을 반복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다. 오르면 반드시 내려온다. 강했던 자가 약해지고 약했던 자가 강해진다. 이것이 만다라의 이치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엔쇼 스님은 일본인이면서도 자국의 쇠퇴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불교적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쇼 스님의 예언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100년 후에는 또 달라진다. 만다라는 계속 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강자도 약자도 영원하지 않다. 통일 한반도의 우위도 영원하지 않으며 역사는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안목에서 보면 현재의 흥망성쇠는 큰 흐름 속의 한 과정일 뿐이다. 엔쇼 스님의 예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하다. 2026년 지진에 대한 세부 정보도 있다. 여름이다. 더운 날이다. 정확한 날짜는 흐릿하다. 하지만 여름 중순쯤이다. 태평양 쪽에서 온다. 땅속 깊은 곳이 움직인다. 그는 진도에 대해서는 7에서 8 사이 아주 강하다고 말한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으로는 진도 6강에서 7 정도에 해당하는 강진이다. 피해 지역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중심이 되지만 구체적인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엔쇼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진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상황이다. 첫 번째 흔들림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이 더 힘들다. 땅이 계속 흔들린다. 한 달에 몇 번씩,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 여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다. 직장에 출근해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며 밤에 잠을 자도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 일본인들에게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한 선진국이 바로 한반도인 것이다. 엔쇼 스님은 이주를 고려하는 일본인의 숫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처음에는 몇만 명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몇십만 명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도 많다. 정부가 통제하려 해도 막을 수 없다. 2026년 지진 이후 3, 4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한반도 이주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중 상당수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와의 연합국을 고려하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통일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엔쇼 스님은 몇 가지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다. 남쪽 사람도 있고 북쪽 사람도 있다. 처음에는 서로를 믿지 못한다. 눈빛이 날카롭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 진심을 느낀다. 북쪽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남쪽이 알게 된다. 협상 초기에 불신과 긴장이 점차 해소되고 양측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체제 통합 문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렵다. 하지만 남쪽의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큰 틀이 정해진다. 북쪽이 받아들인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 법률 시스템 등 기본 골격은 남쪽의 것을 따르되 북쪽 주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들이 함께 마련된다. 엔쇼 스님은 통일 이후 북쪽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본 것이 있다. 공사장이 많다. 곳곳에서 짓는다. 도로, 철도, 아파트, 공장, 빠르다. 10년 안에 완전히 달라진다. 평양이 서울만큼 현대적인 도시가 된다. 남쪽의 건설 기술과 자본이 북쪽 지역 재건에 투입되면서 놀라운 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도시가 현대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엔쇼 스님은 왜 이러한 예언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일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알면 대비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예언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이다. 일본인들에게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가족과 만날 장소를 정해두라. 무엇보다 마음을 준비하라.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마라.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큰 변화가 온다. 통일은 축복이지만 쉽지 않다. 인내심을 가져라.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100년을 내다보라. 엔쇼 스님의 마지막 말은 희망에 관한 것이다. 어둠 뒤에 빛이 온다. 고통 뒤에 치유가 온다. 분열 뒤에 통합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반도에서 새로운 빛이 나온다. 그 빛이 주변을 비춘다. 100년이 가는 빛이다. 아름답다. 그가 본 먼 미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의 한반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물론 엔쇼 스님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50년 수행자의 통찰이 담겨 있다. 지진, 통일, 국제관계의 변화 등 그가 본 미래가 실제로 펼쳐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엔쇼 스님의 예언은 그 준비를 위한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